올바로 자신을 격려하는 법과 누군가를 온전히 이해하는 요령.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갈망 중 하나는 이해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는 데에도 자신을 격려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타인을 만날 때는 순간적인 판단으로 그들의 복잡한 내면을 단순화합니다. 이 오디오북은 우리가 어떻게 타인을 온전히 이해하고 자신을 적절히 격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MIT 인지과학연구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누군가의 얼굴을 본 후 단 0.1초 만에 그 사람에 대한 기초적 판단을 완성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동적 판단 능력은 진화적으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었을지 모르나 현대사회에서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타인에게는 쉽게 위로와 격려를 건네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냉정하고 가혹한 기준을 적용하는 모순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의사들은 환자가 증상을 설명하기 시작한 지 평균 18초 만에 첫 번째 진단적 가설을 세운다고 합니다. 또한 23초가 되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의 말을 중단시킵니다. 의료 현장에서조차 충분한 경청보다는 빠른 판단이 우선시되는 현실입니다. 영국의 고독 담당 부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인의 67%가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깊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8개의 장을 통해 타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판단 내려놓기와 자신을 올바르게 격려하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자동적 판단의 진화적 기원부터 미러 뉴런과 공감의 신경학적 기반, 실존주의 철학과 동양 사상의 지혜, 그리고 현대사회의 판단 문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것입니다. 독일의 현상학자 한스 거르그 가다머는 진정한 대화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타인과의 만남에서 나는 당신을 모른다는 겸손한 인정으로 시작한다면, 또한 자신에게 나는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성장하고 있다는 자비로운 격려를 건넨다면 우리의 관계와 자아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일본의 젠 마스터 스즈키 순류는 초심자의 마음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전문가의 마음에는 적은 가능성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오디오북을 듣는 동안 여러분께서도 전문가의 분석적 시선이 아닌 초심자의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1장 자동적 판단의 심리학과 뇌과학. 뇌의 편도체는 정보가 대뇌 피질에 도달하기도 전에 0.1초 만에 위협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런 즉각적 반응은 원시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었지만 현대의 복잡한 대인관계에서는 오해와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전두엽이 논리적 분석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편도체는 이 상황이 나에게 위협이 되는가를 평가하고, 해마는 과거의 유사한 경험을 검색하며 대뇌 변연계는 감정적 반응을 준비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자동적 판단 패턴은 반복될수록 강화됩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신경과학 연구팀은 반복적인 판단 패턴이 시냅스 연결을 강화시켜 결국 우리를 판단 중독에 빠뜨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도박이나 약물처럼 판단도 일종의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정보 과잉 환경은 이러한 자동적 판단 경향을 더욱 강화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개의 메시지, 이미지, 의견에 노출되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뇌는 더욱 빠른 판단과 범주화에 의존하게 됩니다.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가 이미 동의하는 관점만을 반복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확증 편향을 심화시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의 자기계발 산업은 이러한 뇌과학적 사실을 교묘하게 활용합니다. 7일 만에 완벽한 경청자가 되는 법. 같은 제목의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뇌의 구조를 바꾸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외면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신경가소성 연구에 따르면 뇌의 회로를 재편성하는 데는 최소 21일에서 66일이 필요하며 깊이 있는 변화를 위해서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빠른 해결책과 즉각적인 변화를 약속하는 방법론에 더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MIT의 셰리 터클 교수는 현대인들이 대화 중 평균 8초마다 스마트폰을 확인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이야기를 온전히 듣기도 전에 이미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거나 디지털 기기의 알림에 주의를 빼앗깁니다. 이러한 부분적 주의 상태는 깊이 있는 이해와 공감을 방해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캐롤 드웩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판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강한 암묵적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판단으로부터의 자유가 단순한 의식적 결정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적 사고 패턴까지 포함하는 깊은 내적 작업임을 시사합니다. 프로이트는 때로는 시간은 그저 시가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우리의 뇌는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 충동은 불안을 감소시키고 통제감을 주는 심리적 방어 기제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타인의 경험을 우리의 틀 안에 가두는 인식론적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기보다 우리의 기존 신념에 맞추어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2장 자기 대화의 중요성과 심리적 영향.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는 우리의 정체성, 자신감, 그리고 삶의 방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는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어 온 복잡한 심리적 메커니즘의 산물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하루에 약 6,000개의 생각을 한다고 추정하며 그중 대부분은 자기 대화의 형태를 띱니다. 더 놀라운 것은 평균적으로 이 자기 대화의 80%가 부정적이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나는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이렇게 어려워하네. 난 정말 한심해와 같은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우리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고 결국 우울, 불안, 무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게 유지되며 문제 해결 능력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자기 대화의 질이 단순한 심리적 영향을 넘어 실제 생리적 반응과 인지 기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발달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자기 대화 패턴이 주로 어린 시절의 경험, 특히 부모나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실패에 대해 과도하게 비판적이거나 성공했을 때도 충분히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아이는 내면화된 비판자를 발달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의 심리학자 레프 비고츠키는 이를 내적 언어의 사회적 기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자기 대화는 처음에는 외부 세계와의 대화에서 시작하여 점차 내면화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우리는 타인에게는 관대함의 챔피언이면서 자신에게는 가혹한 독재자가 되곤 합니다. 마치 우리 내면에는 완벽주의라는 이름의 작은 폭군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폭군은 우리가 매일 조금씩 자신을 파괴하도록 조용히 부추깁니다. 현대사회는 이러한 내면의 폭군에게 더 많은 무기를 제공합니다. 소셜미디어는 타인의 화려한 삶만을 보여주며 비교의 함정으로 우리를 유인합니다. 또한 현대의 성취 중심 문화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일부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자기 비판적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문화심리학자 헤이젤 마커스의 연구에 따르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자기 향상을 위해 자신의 부족함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서구 문화권에서는 자기 고향을 통해 긍정적 자아상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 격려의 실천이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신분석학자 카렌 호나이는 이를 신경증적 자기 비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비하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비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했을 때 덜 아플 거야. 이런 방어 기제는 단기적으로는 심리적 보호막을 제공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자존감과 행복감을 갉아먹습니다. 한편 최근 심리학계에서는 자기 연민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텍사스 대학의 크리스틴 네프 박사에 의해 체계화된 이 개념은 자기 연민을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요소로 설명합니다. 자기 친절, 보편적 인간성, 그리고 마음 챙김입니다. 자기 연민은 단순한 자기 사랑이나 자기 긍정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자신의 고통과 실패,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친절하고 이해심 있는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네프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들은 실패 후 더 빨리 회복하고 새로운 도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며 대인 관계에서도 더 건강한 패턴을 보입니다. 또한 우울, 불안, 스트레스 수준도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가혹한 것이 동기부여가 된다는 일반적인 믿음과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제3장 미러 뉴런과 공감의 신경생물학 1996년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의 자코모 리졸라티 교수팀이 발견한 미러 뉴런 혹은 거울 신경세포는 인간 이해의 생물학적 기반을 설명하는 혁명적 발견이었습니다. 원숭이가 다른 원숭이의 행동을 관찰만 해도 실제로 그 행동을 수행할 때와 동일한 신경세포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은 공감과 이해의 신경학적 토대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미러 뉴런 시스템은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의도, 감정, 심지어 생각까지도 미러링할 수 있습니다. UCLA의 마르코 이아코보니 교수는 이를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그들이 되어본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타인의 경험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이 필요함을 신경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fMRI 연구를 통해 과학자들은 공감이 일어날 때 우리 뇌의 특정 영역, 특히 전방 대상 피질과 인슐라가 활성화됨을 발견했습니다. 이 영역들은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처리하는 데 관여하는 부위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목격할 때도 같은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발생합니다. 미러 뉴런의 과도한 활성화는 오히려 자아와 타자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보이는 공감 능력의 특이성은 미러 뉴런 시스템의 조절 실패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공감 피로 또는 소진을 경험하는 의료 전문가들이 타인의 고통에 과도하게 공명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사이먼 베런 코언 교수는 공감을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구분했습니다. 인지적 공감은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이고, 정서적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능력입니다. 흥미롭게도 사이코패스는 높은 인지적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정서적 공감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타인의 관점을 아는 것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인지뇌과학 연구소의 타니아 싱어 교수는 명상 수행자들의 뇌를 연구하여 자비 명상이 실제로 뇌의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인슐라와 전방, 대상 피질의 회백질 밀도가 증가하는데 이 영역들은 공감과 자기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공감이 타고난 능력일 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수행을 통해 발달시킬 수 있는 능력임을 시사합니다. 뇌영상 연구의 발달로 우리는 이제 이해라는 현상의 생물학적 토대를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UCLA의 마르코 이아코보니 교수팀의 fMRI 연구에 따르면 진정한 이해가 일어날 때 우리 뇌의 특정 영역들이 동기화되어 활성화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역할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내측 전전두피질, 후측 대상피질, 각회, 쇠기전소엽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활성화됩니다. 흥미롭게도 타인을 깊이 이해하려고 할 때 이 네트워크의 활동이 감소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이해를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 사고를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제4장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자기 격려. 우리는 종종 최종 결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험에서 A를 받았는가, 승진했는가, 목표 체중에 도달했는가. 이런 결과 중심적 사고는 이분법적 사고를 강화합니다. 성공 아니면 실패,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취와 실패 뒤에는 복잡한 과정과 노력, 학습의 여정이 있습니다. 과정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더 풍부한 자기평가를 할 수 있고 실패에서도 가치 있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테레사 아마빌레 교수와 스티븐 크레이머 교수는 진전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작은 일상적 진전을 인식하고 축하하는 것이 동기부여와 생산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인들의 일기를 분석한 결과 하루에 작은 진전을 이룬 날은 그렇지 않은 날보다 창의성, 생산성, 그리고 웰빙 수준이 모두 높게 나타났습니다.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작은 성취를 인정하고 축하하는 행위는 도파민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더 나아가 추가적인 긍정적 행동을 강화합니다. 즉, 우리가 과정을 인정하고 작은 성공에 주목할 때 뇌는 이를 보상으로 받아들이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동기부여합니다. 자기 격려의 또 다른 측면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완벽주의는 종종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비현실적인 기준을 설정합니다. 브레네 브라운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자아는 자신의 취약성과 불완전함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그녀는 이를 취약성의 힘이라고 표현하며 진정한 용기는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5장 작은 승리를 놓치지 않는 법. 자기 격려의 두 번째 핵심 방법은 작은 승리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성취만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학 입학, 승진, 결혼, 집 구매와 같은 인생의 이정표들만 축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큰 성취들은 삶에서 그리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의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테레사 아마빌레 교수는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작은 승리의 힘을 입증했습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일상에서 가장 높은 동기부여와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날은 거대한 돌파구를 이룬 날이 아니라 의미 있는 작은 진전을 이룬 날이었습니다. 아마빌레는 이를 진전의 원칙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작은 승리는 무엇일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운동을 5분이라도 한 것, 오랫동안 미루던 이메일 하나를 보낸 것, 건강한 식사를 선택한 것, 어려운 대화를 시도한 것 등이 모두 작은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성취들은 개별적으로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축적되면 엄청난 변화와 성장을 가져옵니다. 칼 뉴포트 교수의 깊은 작업. 이론에 따르면 의미 있는 성취는 장기간에 걸친 일관된 작은 노력들의 복합적 결과입니다. 하루에 단 15분씩이라도 집중적으로 기술을 연마하면 1년 후에는 91시간, 즉 거의 4일 연속으로 훈련한 것과 맞먹는 시간을 투자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복리 효과는 작은 승리의 축적이 어떻게 큰 변화로 이어지는지 보여줍니다. 긍정심리학자 바바라 프레드릭슨 교수의 확장 구축 이론에 따르면 긍정적 감정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확장하고 자원을 구축합니다. 작은 승리를 축하함으로써 느끼는 긍정적 감정은 창의성, 회복 탄력성, 사회적 연결성을 높이고 이는 다시 더 많은 성공과 작은 승리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미국 해군 제독 윌리엄 맥레이브는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아침에 일어나 침대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간단한 조언은 작은 승리의 누적 효과를 잘 보여줍니다. 하루를 성취한 일로 시작하면 그 성취감이 다음 작은 승리로 이어지고 하루가 끝날 때는 많은 작은 승리들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제6장 비교의 함정을 피하는 법. 자기 격려의 세 번째 방법은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만 비교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비교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위치와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이는 진화적 관점에서 집단 내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생존과 번식에 중요했기 때문에 발달한 기제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런 페스팅거는 1954년 사회 비교 이론을 통해 이러한 경향을 체계화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주로 두 가지 방향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것들은 상향 비교와 하향 비교입니다. 상향 비교는 때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지나치면 열등감과 좌절감을 낳습니다. 하향 비교는 일시적인 위안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 산업은 종종 당신의 유일한 경쟁자는 어제의 당신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하지만 동시에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하라 는 모순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의 유일성을 찬양하면서도 표준화된 성공 모델을 제시하는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참조적 비교입니다. 이는 타인이 아닌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0.1%라도
성장했는가? 라는 질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맞추게 하며 타인과의 무의미한 비교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여줍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마라톤 선수들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이들은 우승자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 기록을 경신한 사람들입니다. 객관적인 성취보다 개인적 성장이 더 큰 만족감을 준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이를 과정 목표와 결과 목표의 차이로 설명합니다. 결과 목표는 외부 요인에 의해 좌우되지만 과정 목표는 개인의 노력과 개선에 초점을 맞춥니다. 일본의 개선 철학은 지속적인 작은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토요타 생산 방식으로 유명한 이 접근법은 혁신적 도약보다는 일상적인 점진적 개선을 중시합니다. 이 철학에 따르면 진정한 성장은 외부와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 상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서 오게 됩니다. 제7장 자기 대화의 언어 바꾸기.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 격려의 3가지 핵심 방법, 과정 칭찬하기, 작은 승리 축하하기, 자기 참조적 비교하기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방법들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언어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단순히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생각 자체를 형성하는 틀이 됩니다. 인지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 교수는 언어는 단순히 마음의 거울이 아니라 마음의 구성 요소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자기 대화의 언어를 바꾸는 것은 사고 패턴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인지심리학의 핵심 원리 중 하나는 언어가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알버트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와 아론 벡의 인지 치료는 모두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식별하고 이를 더 적응적인 사고로 대체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이는 자기 대화의 언어를 변화시킴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첫째, 절대적 표현을 피하세요. 항상, 절대로. 완전히 같은 단어들은 흑백 논리를 강화합니다. 난 항상 실패해 라는 문장은 이번에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다른 때는 성공한 적도 있어 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번서 박사는 이러한 과잉 일반화가 우울증의 핵심인지 왜곡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둘째, 부정적 레이블을 제거하세요.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라는 문장은 정체성 전체를 부정적으로 규정합니다. 대신 나는 지금 동기부여가 부족한 상태야 라고 표현하면 현재 상태는 일시적이며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남깁니다. 이는 캐롤 드웩 교수의 성장 마인드셋 이론과도 일치합니다. 셋째, 그렇지만 대신 그리고를 사용하세요. 나는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어 라는 문장은 노력을 무효화합니다. 대신 나는 열심히 했고 다음에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 볼 거야 라고 말하면 노력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개선의 여지를 남깁니다. 언어학자들은 영어의 but이 앞에 오는 모든 내용을 사실상 지우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넷째, 질문의 형태를 바꾸세요. 왜 난 항상 이런 실수를 할까? 라는 자책성 질문은 다음에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더 잘 처리할 수 있을까? 와 같은 해결책 지향적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이러한 설명 스타일의 변화가 낙관성과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다섯째, 자신에게 말할 때 자신의 이름이나 너라는 이인칭을 사용해 보세요. 미시간 대학의 에치카 크로스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대화에서 나보다 자신의 이름이나 너를 사용할 때 심리적 거리가 생기고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지? 보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우울증 치료에서 인지행동 치료는 바로 이러한 자기 대화의 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부정적이고 왜곡된 생각을 식별하고 그것을 더 균형 잡힌 생각으로 대체하는 훈련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격려를 위한 또 다른 언어적 전략은 감사의 언어를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에몬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긍정적 감정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며 면역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매일 나는 무엇에 감사한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3가지를 기록하는 습관은 우리의 자기 대화를 점차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말할 때 조건부 언어를 줄이세요. 만약 내가 성공한다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문장은 행복을 미래의 조건부 상태로 만듭니다. 대신 나는 지금 이 과정을 즐기고 있고 성공은 그 여정의 일부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 현재의 행복과 만족을 인정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소냐 류보머스키 교수는 이를 쾌락 적응의 극복이라고 설명합니다. 제8장 자기 격려와 영성의 연결. 자기 격려에 대한 논의를 더 깊이 있게 확장하기 위해 이번 장에서는 자기 격려와 영성의 관계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종교 전통과 영적 가르침들은 자기 인식과 자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가르침들은 현대 심리학의 연구 결과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 봅니다. 이는 각 개인이 본질적인 가치와 존엄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라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말하며 각 사람의 무한한 가치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신에 대한 가혹한 비판은 단순히 자신에게 불친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불교 전통에서는 자애와 자비, 명상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키우는 실천을 강조합니다. 불교 심리학자 잭 콘필드는 자애 없는 마음 챙김은 완전하지 않다고 말하며 자기 인식과 자기 사랑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자비는 타인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자신의 웰빙에 대한 책임감도 포함한다고 가르칩니다. 토마스 머튼, C.S. 루이스, 헨리 나우엔과 같은 기독교 영성가들은 자기 격려가 단순한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에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헨리 나우엔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고 말하며 건강한 자기 사랑이 이웃 사랑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했습니다. 최근의 신경신학 연구는 종교적 경험과 영적 실천이 뇌의 구조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합니다. 앤드류 뉴버그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명상과 기도와 같은 영적 실천은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뇌 영역의 활동을 감소시킵니다. 이는 영적 실천이 자기 격려와 정서적 웰빙을 지원하는 신경학적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신의학자 하롤드 코이니그의 연구에 따르면 종교적 신념과 실천은 우울증, 불안, 중독 등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신의 이미지와 용서의 경험은 자기 비판을 줄이고 자기 수용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천적 측면에서 영적 자기 격려를 위한 방법으로는 성경 구절이나 영적 가르침을 자기 확언으로 사용하는 것, 자비 명상을 실천하는 것,
영적 공동체 내에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또한 영적 일기를 작성하여 자신의 영적 여정과 성장을 기록하고 성찰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제9장, 누군가를 온전히 이해하기, 판단을 내려놓는 심리학.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 격려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해 왔습니다. 이제는 시선을 외부로 돌려 타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판단 내려놓기의 심리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사실 자기 격려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판단하는 방식은 종종 자신을 판단하는 방식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고든 올포트는 1954년 편견의 본질이라는 획기적인 저서에서 우리의 뇌가 어떻게 정보를 범주화하고 고정관념을 형성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올포트에 따르면 범주화는 정보 처리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인지 과정이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무시하고 집단의 특성만으로 판단하는 편견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사회는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도 동시에 끊임없는 평가와 순위 매기기를 요구합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직장에서는 성과로, 소셜미디어에서는 좋아요, 수로 모든 것이 평가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순된 메시지 속에서 살아가면서 한편으로는 수용적인 태도를 지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즉각적인 판단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치료는 판단 없는 이해의 치유적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로저스가 제시한 세 가지 핵심 조건들인 진정성,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공감적 이해는 모두 판단을 내려놓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저스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내담자는 자신의 내면 경험을 더 자유롭게 탐색하고 궁극적으로 더 건강한 자아상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만은 40년 이상의 부부 관계 연구를 통해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판단이나 비난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임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관계가 실패할 가능성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는 경멸의 존재입니다. 경멸은 판단의 극단적 형태로 상대방의 인격 전체를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번스는 인지 왜곡, 특히 독심술과 감정적 추론이 어떻게 우리의 대인 관계를 방해하는지 설명합니다. 독심술은 상대방의 생각을 증거 없이 추측하는 것이고, 감정적 추론은 자신의 감정을 현실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왜곡은 타인에 대한 부정확한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확증 편향은 우리가 기존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게 만듭니다. 이는 타인에 대한 첫인상이나 선입견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편향을 극복하려면 의식적으로 자신의 가정과 판단을 검토하고 반대 증거에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인종학자 클리포드 기어츠는 두꺼운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표면적 행동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문화적, 역사적, 개인적 맥락을 포함하여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두꺼운 기술의 렌즈가 필요합니다. 판단을 내려놓는 것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더 깊은 의사소통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마 개념은 공간과 시간의 여백이 갖는 미학적, 관계적 의미를 보여줍니다. 대화에서도 이러한 여백은 중요합니다. 판단과 반응으로 가득 찬 대화가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여유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제10장 결론 자기 격려와 타인 이해의 삶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 격려와 타인 이해의 다양한 측면들, 즉 심리학적, 신경과학적, 영적, 사회적 차원,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전략들 등을 탐구해 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이러한 실천이 어떻게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격려는 단순한 기술이나 일시적인 활동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자신과 맺는 관계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며, 이는 결국 타인과의 관계, 일, 건강, 영성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판단을 내려놓고 타인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노력도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태도의 전환입니다. 심리학자 바바라 프레드릭슨의 확장 구축 이론에 따르면 긍정적 감정은 우리의 인지적, 사회적 자원을 확장시킵니다. 자기 격려를 통해 경험하는 긍정적 감정은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이는 다시 더 많은 성공과 웰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사회는 침묵은 금이라고 말하면서도 끊임없는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엘리베이터 음악부터 유튜브 자동 재생까지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이는 침묵 속에서 마주해야 할 자신의 내면을 회피하려는 집단적 방어 기제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듣지만 동시에 자기 비판과 완벽주의를 조장하는 사회적 압력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모순 속에서 진정한 자기 격려와 타인 이해의 실천은 일종의 문화적 저항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격려와 판단 없는 이해의 삶을 사는 것은 첫째, 자신의 불완전함을 수용하면서도 성장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되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인간적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둘째, 자신의 가치를 외부 성취나 타인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깊은 확신에 두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미 확정되어 있으며 어떤 실패나 성공도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셋째, 도전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들을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시련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내와 성숙함을 발달시키기 때문입니다. 넷째, 매일의 작은 승리와 성취를 인정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4절은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매일이 선물이며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실패와 좌절을 자신의 가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고 말합니다. 넘어짐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가 우리를 정의합니다. 여섯째, 타인을 판단하기 전에 그들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듣고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판단 없는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일곱째,
자신과 타인의 실수와 약점에 대해 동일한 연민과 이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는 황금률은 자기 대우와 타인 대우 사이의 일관성을 강조합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연습과 인내,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합니다. 때로는 오랜 습관과 사고 패턴에 도전해야 하며 내면의 비판자와 맞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판단과 범주화에 익숙한 사회 속에서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종종 역류에 맞서 헤엄치는 것과 같습니다. 신경심리학자 릭 헨슨 박사는 행복은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격려와 타인 이해도 마찬가지로 기술입니다. 처음에는 서투르고 인위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 점차 자연스러워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정체성의 일부가 됩니다. 이는 마치 피아노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각 음표와 손가락 위치를 생각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결국 자기 격려와 판단 없는 이해의 여정은 단순히 더 행복해지거나 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의 온전한 잠재력을 실현하고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명령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흐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갈등의 뿌리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와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내면의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판단을 내려놓고 그랬구나 라는 단순한 인정으로 타인을 받아들이며 나는 소중하다 라는 진실을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격려와 판단 없는 이해는 결국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신을 향한 사랑과 타인을 향한 사랑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인사. 긴 여정 끝에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기 격려의 중요성과 판단 없는 이해의 실천 방법에 대한 이 탐구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남에게는 친절하고 이해심 있는 말을 쉽게 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가혹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또한 타인을 만날 때는 진정한 이해보다는 빠른 판단과 범주화에 의존하곤 합니다. 오늘부터는 자신에게도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타인에게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고 작은 승리를 놓치지 말며 남이 아닌 어제의 나와만 비교하세요. 그리고 타인을 만날 때는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그들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들어보세요.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자기 격려와 판단 없는 이해의 실천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우리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적, 심리적 성장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매주 새로운 주제로 더 깊고 풍부한 탐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새 콘텐츠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기 격려와 타인 이해 여정에 하나님의 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